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우현입니다. 사실 제가 다음 달 말이면은 백수가 된 지 꼭 만 10년이 됩니다. 그 10년 만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10년 지난 다시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뭐 퇴직하고 공부도 잘 안 해서 이 발표에 어울리지 않는데 뭐 주최 측에서 간곡하게 얘기를 했고 또 정인승 선생님의 제가 마지막 제자입니다. 제 지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인승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10년 됐을 때 정인승 선생님 100세 때죠. 100세 때 제가 건재 국악계에서는 처음으로 건재 정인승 전집을 제가 주도해서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 가지고 결국은 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들 건재 정인승 선생님 오면은 뭐 그래서 잠깐 이름은 봤을지 몰라도 잘 알지를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정인승 선생님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정인승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정인승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옛날에 저는 이제 그 통일문법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 사제문법 학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각자 학교마다 문법책이 달랐습니다. 어느 학교는 정인승 선생님 책을 쓰고 고등학교에서도 어느 학교에서는 최은배 선생님 책을 쓰고 어느 학교에서는 이의성 선생님이나 이승용 선생님 책을 썼습니다. 그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부터는 뭘 했느냐면 이제 통일문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통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사대문법 학자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정인 선생님을 옛날에 잘못 알았습니다. 그냥 문법책 쓰시고 국어 사전 편찬 하시고 그 다음번에 조선학계 사건에 투옥되셨던 애국자다. 요 정도로만 알았지 그 이상이 그 더 숨겨진 훌륭한 모습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것저것 선생님에 대한 기록을 뒤지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한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선생님의 업적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혀 모르고 나도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정인 선생님은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날에는 그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야 그 서울대 갈 사람은 그 이의승 선생님의 답이 이거다. 연대 갈 적에는 답이 이거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법인데 답이 연세대에 갈 사람들 다 보고 고대 갈 사람 다 보고 서울대 갈 사람 다 보고 건대 그 당시에는 건대에는 정인 선생님이 안 오셨을 때입니다. 그게 학교마다 그 교수가 쓴 책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꼈죠. 이따가 잠깐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정인 선생님은 실질적으로 정인 선생님이 한 것은 그 대부분을 한글학회와 평생을 같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한글학회의 업적이기도 한데 제가 왜 여기서 특히 이제 정인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글학회에서 있었지만 사진 편찬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완간할 때까지 소사진 편찬할 때까지 책임자로 계셨던 것은 정인 선생님입니다. 실질로. 다른 분들은 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바뀌기도 했는데 그리고 뭐 최은배 선생님이라든가 이희성 선생님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뭐 사진 편찬에는 직접 관여는 안 하시고 회장이셨으니까 실무를 정인 선생님이 다 책임지고 오랜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진 편찬에 대해서 정인승 선생님의 업적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번에 건재 선생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첫째는 한학자 집안에서 해놨습니다. 대대로는 한학자 집안에서.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문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한학을 공부해가지고 한학의 그 주역까지 통달하셨습니다. 주역까지 통달하셔서 그것이 나중에 동국정운이라든가 훈민정음 연구하실 적에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됐던 분입니다. 그리고
정인수 선생님의 그 이제 애국자신데 애국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전부 다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책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선생님은 전부 다 경험으로서 들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장수 악양여의가 아주 그 부호집이었죠. 큰 집이었었는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 다이가 한학을 오고 이제 그 당시는 굉장히 그 소위 말하면 한학을 공부했지만 서울에 다니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많이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 그러니까 한일 합방이죠. 을사보호조약이죠. 을사보호조약에 체결됐을 때 그 정인승 선생님 아버님 되시는 분이 댁에서 통곡하면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상소문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선생님은 9살이셨거든요. 9살인데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 부르는 게 같이 따라 부르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일본에 대한 그 적개심을 좀 가지셨죠. 근데 두 번째는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그 1905년에 그 우리가 이제 그 1905년에 그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마자 의병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의병이 크게 3번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1905년에 일어났던 의병은 을사조약에 반대하던 의병이었거든요. 그 뭐냐면은 그 도교사를 중심으로 있는데 바로 그 도교사에 가까운 곳이니까. 근데 그때 그 토벌대들이 일본군 토벌대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정인승 선생 댁을 징발해서 병참터로 활용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전부 다 잡아다가 나무 위에다 매달아 놓고 때리고 총살하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다. 정인 선생님이.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그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느끼시는 거죠. 또 한 번은 정인 선생님이 큰 형님입니다. 정인 선생님 큰 형님이 인형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일본군의 총에 맞는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종이었지만 이런 것을 겪으면서 애국 사상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건 게 정인 선생님의 그 사상하면은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애국 사상하고 계몽 사상 그리고 뭐냐면 그 개화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개화 사상을 그 시골에다가 학교까지 세워놓고 나서 그 뭡니까 뭐 아버지 뻘 아저씨들 분들한테 그 교육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교육을 시킨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은 뭘 느꼈느냐면은 내 자신이 굉장히 실력이 부족된다. 그래서 나이 여기 14세에 결혼하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그때 초등학교를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고등학교를 가셔서 신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2년 만에 졸업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인 선생님을 그 보면은 신학문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있는데 신학문을 하게 된 배경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영향을 미친 분이 누구냐면은 사촌형인데 사촌형이 그 당시에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흥화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흥화학교는 누가 세운 학교냐면 1898년에 민영환이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1905년 뭐가 있냐면 그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민영환 선생은 자결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속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와 있으면서 그 많은 것을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정인승 선생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새로운 책도 그 일본에 있는 책도 갖다가 같이 공부하면서 했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가 서울에 다니시면서 그 새로운 책을 많이 사다 주신 겁니다. 신학문에 관한 그 책을 혼자서 공부하십니다. 그때 공부했던 것이 뭐 조선의 동국사력, 만국지리, 그 다음에 산악통편, 그 다음번에 세계의 역사, 그 다음에 뭐 물리, 화학, 천문까지 그런 책을 사다 주셔가지고 혼자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문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늦은 낮에 학교 갔다가 이제 서울에다가 유학을 하려고 해놨는데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 3번이나 가출을 했는데 3번째 허락을 받고 가출합니다. 서울로다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모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 3번째 허락을 받고서 서울로 오셨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선생님의 그 성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치밀하시고 그다음에 집념이 강하셨다. 치밀하고 집념이 강하셨고 굉장히 도전적이신 분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직접 뵙고 느낀 것은 굉장히 겸손하셨습니다. 말씀도 적으시고 그러면서도 엄격하셨어요. 늘 학교 오실 적에는 벌써 그 1970년대인데도 가방을 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책보에다 책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학교 강의 오시면서 보재기 있지 않습니까? 보재기에다가 책을 싸가지고 오셔서 강의실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엄격하시고 그러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울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학교 어디 다닌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저도 이제 그 나중에 또 한 번 그 서울에 오셔가지고서 그 선생님은 처음에 법률 전문 학교를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에 그 전문 학교가 4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률 전문 학교고 경성 법률 전문 학교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경성 의학 전문 학교. 그 다음에 경성 고등공업 전문학교, 경성 고등상업전문학교.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중에 뭐냐면 서울법대, 서울의대, 서울공대, 서울상대가 된 거죠 나중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전문학교로서 나중인가 됩니다만 보성전문, 연의전문, 그 다음에 회화전문이 있었죠. 뭐 뒤늦게. 뭐 보성전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고려대학교가 되는 거고. 연의전문은 나중번에 세브란스 병원하고 세브란스 의대하고 합쳐가지고 연세대학이 되고 그 다음에 회화전문이 오늘날 동국대학교입니다. 이게 이렇게 썼는데 물론 그 당시 연의전문이나 보성전문은 인가관한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인가관한 학교는 아까 얘기한 대로 4개 학교였고 그 나머지는 인가가 났는데 법률전문에 입학원서를 써놓고 이제 제출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3.1운동이 벌어집니다. 3.1운동이 벌어져가지고 그때 독립선언서를 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뭐냐면은 거기 간다고 하니까 거기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학교인데 거기 왜 가느냐 이런 그 얘기를 가지고 선생님이 포기하고 고향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인가가 안 난 그 연세대학교를 갔는데 연세대학교는 선생님의 그 사상이라든가 학문에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건재 국가학에 영향을 준 분하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만난 분이 김윤경 선생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 김윤경 선생님은 주시경 선생님의 직접 제자입니다. 정희성 선생님은 주시경 선생님한테 직접 받지 않고 김윤경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주시경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국악을 공부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남석 선생님인데 영어 부문론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문법에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김윤경 선생님하고 백남석 선생의 영어 부문론입니다. 그리고 기능질 문법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정인보 선생님한테 우리말의 우수성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애국에 대해서는 그 피셔 교수하고 언더우드 원한경 있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교수한테 애국문화라든가 서양 사상에 대한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신학문에서 미국 가려고 했었는데 전부 다 이제 피셔 교수가 다 소개되길 다 됐습니다. 근데 가는 여비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는 뭐로 가려고 했느냐면은 그냥 가출 형식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여비가 없어가지고 간 것이 고등학교 1년 동안 여비를 벌자고 해서 취직한 것이 처음에는 송도 고등학교입니다. 송도 인천에 있는 그래서 그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윤치우 교장하고 윤치우 교장이 누구냐면은 그 서울대학교 윤영선 총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이 당숙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당숙이고 그런데 거기서 와가지고서 그 가기로 해놨는데 그 다음번에 그 뭐냐면은 그 고창고등학교에서 고창고고에서 교장이 찾아와가지고서 거기를 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요? 저 시골에 고창으로 가시겠습니까? 인천에 있는 아주 좋은 학교로 가시겠습니까? 다 인천을 택할 텐데 선생님은 고창고를 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까지 그게 이제 25년도에 그 밀립이라는 데 제일 매력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밀립이 뭔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학교는 옛날에는 국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밀립이 있습니다. 오늘날 밀립이라는 건 뭐냐면 지방에서 학교를 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학교를 세우는 학교입니다. 오늘날 저기가 안의중학교라든가 함안에 있는 안의중학교 옛날에 밀립이었습니다. 이사장도 주민들이 스쿨에서 뽑고 교장도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마스모드가 이제 그 설천 오산학교를 주민총회에서 주민 그 5,500명의 돈을 걷어가지고서 고창고보를 설립합니다. 그 밀립인데 그게 2024년도인데 그리고 이제 양 교장님이 부임하는데 그때 2025년도에 선생님이 뭡니까 그 교사로 가는데 와가지고서 밀립이다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됐으니까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모든 그 교무 환경을 맡기겠다. 이런 그 제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안 나온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 타고 부임을 하게 되는 거죠. 말 타고 부임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선생님은 영어교사거든요. 영문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영어교사로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국어. 그 당시 국어라는 것은 일본어입니다. 그 당시 한국어는 뭐라 그러냐면 조선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책에서 국어 하면은 그 일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어는 조선어라고 했습니다. 일본어는 일주일에 5시간 강의하면서 국어는 1시간 합니다. 그것도 없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국어를 뭐로 하려고 하냐면은 정규 시간에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해가지고서 정규 시간에 이러다가 국어를 하다가 나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강의할 수가 없어요. 강의할 수 없어서 선생님이 이제 그 뭐냐면 학생들에게 그 교장한테 얘기했는데 교장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뜻은 동의하는데 그 당시 그 교육제도가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번에는 그 설립했던 마스모도인데 마스모도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 일본 중의원으로서 굉장히 총독과도 가깝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평가는 마스모도가 조선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호적이었고 그 조선인을 뭐냐면 하려고 학교도 세우고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평가는 그 8명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는 건데 그분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마스모도가 총독하고 얘기해가지고 고창고보에 한해서 그 과외로 하는 것을 정규 시간 이해로 하는 것은 허가해준다. 허가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국어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께서는 결국은 뭐냐면 영어 교사는 다른 뽑고 이제 국어 교사로 정규하게 되는 거죠. 그 10년 동안 딱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탄압이 옵니다. 일본 일제에서 특히 그 뭐냐면 광주 학생운동 때 전국에서 뭘 못 받게 해놨느냐면은 그 전학을 거기서 퇴학당해서 전학을 못 오게 해놨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건 무슨 학생은 우리가 받는다 해가지고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저 북쪽에서는 오산 남한에서는 뭡니까 고창고보가 민족학교로 다 최고의 학교라고 소문이 나게 된 거죠. 근데 일본에서 가만히 안 놔둡니다. 계속 탄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할 수 없이 1935년도에 뭐냐면은 고창고보를 사표를 내고 서울에 오셔가지고서 오늘날 도남동이죠. 도남동에서 목장을 하십니다. 목장을 하시다가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천배 선생님이 찾으십니다. 천배 선생님이 찾아오시면서 천배 선생님이 사전 편찬을 해달라. 사전 편찬 책임자로 맡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이의성 선생님이나 천배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대학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직장에 있어서 못 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정인 선생님은 그 조선학교하고 계속해서 그 연락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그 지리 응답도 하고 지리도 하고 해서 알고 있는데
최은배 선생이라든가 이휘승 선생님하고 전부 다 연락이 됐습니다. 됐는데 정희 선생님이 서울 오셨다 소리 듣고 최은배 선생님이 찾아가서 맡아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선생님이 안 맡아주면 헐사하면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선생님이 맡게 되는 거죠. 맡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들어가실 적이가 근데 그 전에도 사실상 그 사전 편찬의 시도는 몇 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면은 첫 번째가 그 조선 광문에서 1919년 11년에 말모이 모임을 해가지고 말모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책으로 만들 건 아니고 원고만 있습니다. 원고만 있는데 지금 그것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만 일부가. 그리고 그것을 하다가 이제 못 오고 있는데 그때 누가 주시경, 김도봉, 권덕규, 이기용 선생들이 했죠. 그러고 있을 때 그 뒤에 이제 그 이어받은 것이 1927년에 계명불학부에서 이어받습니다. 근데 계명불학부에서 이어받았지만 그것도 역시 돈이 없어서 못 옵니다. 그리고 바로 조선의 1929년 한글날 108명이 모여가지고서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조직하는데 역시 돈이 없어서 조직만 뭐냐면 해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었는데 거의 중단 상태에 있었는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그 보창고부에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 뭡니까 몇 분이 돈을 내 가지고 그다음에 14명이죠. 이웃이나 김양수 이런 분들이 10,000원씩을 냈습니다. 그 10,000원이라는 게 뭐 서울의 집 몇 채 값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사진 편찬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국루라는 분이 이제 뭐 활동하면서 돈을 걷어들이죠. 그때 해가지고 이제 사진 편찬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때 조직이 뭐냐면 예금 활동은 이국루 선생님이 하고 책임자 그다음에 예산 집행과 회계는 최은배 선생님이 하고 그다음에 주필은 정인승 선생님입니다. 주필은 그리고 상임 지필은 정인승, 이국루, 이중화, 한진, 이윤재 5분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사진 편찬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있죠. 어문 규정이 없으면 사진 편찬을 못 합니다. 어문 규정. 그래서 어문 한글 맞춤도 통일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했고 그다음에 표준어 사정을 해야 되고 애려 표기법을 정해야 됩니다. 뭐 선생님은 이건 처음에는 참여를 하는데 막판에는 선생님이 다 이제 주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 표준어 사정이라든가 애려 표기법이라든가 이거 그 어문 규정이 그냥 우리가 그냥 연구해서 어문 규정 정했구나 이렇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 어문 규정은 사실상 우리나라 나라의 근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 어문 규정이 없었으면은 해방되고 나서 법률이고 뭐고 다 없는 겁니다. 그 혼란을 이때 한길학교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생각하기 우리가 이제 대시법을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근간을 세웠다. 헌법을 만들기 전에 근간을 세운 거다. 이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주도적으로 사용해 주셨고 뭐 인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돈이 없어 이런 것은 뭐 여기서 원고에는 넣습니다만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6.25 사변이라든가 그다음번에 뭡니까 그 한글 파동을 겪으면서 여러 번 중단을 거쳤죠. 그런데 그 6.25 사변 중에도 선생님은 그 대학 강의하면서 보면 사진 편찬을 전주와 서울에서 하시게 된 거죠. 그게 그 6.25 사변 동안에도 사진 편찬은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글 파동 이런 것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사진 편찬 의의는 사진 편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뭐 사진 편찬은 뭐 어휘가 좀 달라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문 규정을 만드는 거 이건 개척이죠. 연구가 아닙니다. 개척이고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거다. 거기에 선생님이 항시 중심인물을 두셨다. 요 점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거기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전북대학교 총장도 하셨는데 뭐 등등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국어 교육이 얘기 납니다. 국어 교육 개척자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국어 교육에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뭐 교육부에서 교사 자격증을 보내고 오는데 그 당시에는 교육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그 뭐냐면 나라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해방되고 나서 강제 국어 선생님이 없습니다. 우리말 아는 사람, 우리 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학교에서 그 뭐냐 단기 강습회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교사들을 양성하는데 그때 양성한 국어 교사가 몇천 명이 됩니다. 몇천 명이 되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제 그 감옥도에서 이제 선생님이 나오신 다음에 서울로 이제 마지막 열차 딱 오셨죠.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뭐냐면 전도생이나 정선생 선생님 오실 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해방되고 나면은 거의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어문 분야를 담당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도착했을 적에 막차로 돼서 그날 못 가고 집으로 가십니다. 밤 너무 늦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좌우위로 갈려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이 우리는 그 건국준비위원회 참여하지 않고 순속에 우리는 그 국어운동만 하자 해가지고서 온 것이 결의한 것이 바로 이제 며칠 되냐면 8월 25일 날 임시종회를 해가지고 네 가지를 결의했지요. 종전 사전 편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임시 국어 교과서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단기 강습회를 개최해서 교사를 양성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조상학회 진용을 사주 짠다는데 여기서 제가 이거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교사 양성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교과서가 없는데 교과서를 처음에는 한글학회에서 그냥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아니라 미국 군정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이죠. 장관이 찾아와서 그 원고 좀 달라 해서 그 만든 원고가 결국은 교육부에서 반응해서 우리나라 교육을 선줄 잡는데 그 당시 특징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교과서하고 한글 첫걸음이 있거든요. 한글 첫걸음이 초등학교 교과서고 고등학교 교과서가 똑같습니다. 물론 이건 정희성 선생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왜 그냥 중학생이 됐든 초등학생이 됐든 한글 모르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어교육이 중지됐었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 이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한글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고 중학교 교과서를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그 교육 실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상 그 교사를 양성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거고 역시 국어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라의 근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서 양성된 교사들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국어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제자들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하나도 이거 뭐 빼날 수가 뭐냐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점을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근간을 만들어줬다는 거 이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그 연구자가 아닙니다. 개척자고 국가의 근본 틀을 만들어준 분들입니다. 그 중에 정희 선생님이 항시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평생을 한글학회를 떠나진 않으셨거든요.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책 나중에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이 되게 한 10몇 평짜리 집인데 집은 뭡니까 한 8평이나 7평밖에 안 됐습니다. 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했던 분이 그 다음에 뭡니까 장수의 상당한 부집안이었었는데 그래서 집에 가보면 서재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냐면은 이 대문간에 하나는 새로 놓고 방 2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선반에다가 책을 놓고 선반에 있는 책을 내리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허리를 뜯어져가지고 이거 목을 못 쓰셨거든요. 목을 못 쓰셔가지고서 이렇게 이거 나무 갖다 대놓고 그러고 앉으셔가지고서 누가 누이시려면 누가 뉘어드려야 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길에 앉아가지고서 가시면 하고 책만 보셨습니다. 그 가시면서 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한길학회를 내가 못 나가서 결국은 뭡니까 그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그 몸으로 한길학회 이사회를 참석하셨던 분입니다. 그 정도로 한길학회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그 갔다 오셔가지고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아마 마지막 갔다 온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그러면은 뭐 우리말 다듬기도 하셨죠. 교육용어도 다 만드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열중셔 차렷 이런 거 다 정희 선생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 열중셔 차렷 하면서도 모르고 있잖아요. 일본어로다가 있던 것을 전부 다 우리가 그러면서 선생님 뭐냐면은 정신을 차리고 옷을 갈아듣는다는 게 차렷이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맞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일본어 같은 거 벤토, 도시락, 우동 이런 것은 뭐 선생님 혼자 하신 것은 아니고 그 당시 그 유지한 선생하고 최현배 선생하고 저희 세 분이 상의해서 만든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고 다음번에 이제 그러면 건재 선생님의 그 학문에 대해서도 좀 잠깐 한 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건재 선생님은 기능주의 문법이죠. 철저히 기능주의 문법. 그런데 이제 정희 선생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른 분들은 뭐 연대나 뭐 고대나 그 서울대 같은 데서 그 큰 대학인데 선생님은 그 당시 그 대학에 안 계시고 뭐 지방에 뭐 강사나 하고 뭐 이러셨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교과서가 안 팔렸습니다. 안 팔렸었는데 나중번에 그 선생님께서 그 저기 우리나라에서 그 뭡니까 이제 교과서를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법이 다 달랐다. 어느 학교에서 교재를 써느냐면 그 학교 졸업생하고 저 학교 졸업생하고 답이 달라요. 그다음에 대학도 입학생도 답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예만이라는 학원이 제일 학원에 가서 보면은 서울대반, 연대반, 고대반 이렇게 따로 나눕니다. 그게 실력대로 나누는 것보다는 문법의 차이점 때문에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 뭐 서울대 교수, 연대 교수들이 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대학교 모 교수 같은 분은 예만 강의에서 큰 돈을 버셨죠. 그 서울대학교 교수보다는 학원 강사해가지고 돈을 엄청 버는 분입니다. 나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에 들어가야 서울대학교를 가고 그 반에 들어가야 연세대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고대를 들어갑니다. 그 당시 고대에서는 김민수 선생책 많이 썼습니다. 그 김민수 선생책이 때문에 이렇게 썼고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통일문법을 만듭니다. 통일문법을 만드는 것이 근데 이것이 이제 문법파동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1964년에 학교문법 시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7월 5일 학교문법 통일안이 제정되는데 그때 뭐냐면은 교과서 집필진 8명 오고 집필진 안 8명이 들어가서 토론을 해가지고 손들어서 결정을 하는데 한 분이 기권 오고 8대 7로 오다가 뭡니까? 첫째는 그 용어를 한글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름시로 하느냐? 명사로 하느냐? 명사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냐면 최현배 선생님, 정희 선생님이라고 전부 다 그 네 분은 뭐냐면은 그 회장을 박차고 나오십니다. 그게 이제 문법 파동의 시작입니다. 그 나중에 국회에서도 뭐 시끄럽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 문법에서 뭐냐면은 용어가 이제 명사, 대명사 이런 식으로 하고 품사도 이제 그 구품사 체계. 정희 선생님은 칠품사 체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품사 체계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선생님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68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68년부터 시작했는데 선생님 학설 중에 하나 들어간 것이 뭐가 들어가느냐면 이다가 서술격조사. 그 당시 이제 청약에 싸웠던 것이 이의성 선생님의 그 어미설, 최현배 선생님의 그 지정사 자본시설, 그리고 정희승 선생님의 서술격조사설인데 그때 정희승 선생님의 서술격조사가 채택됩니다.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뻔했습니다. 이건 꼭 지켜달라. 서술격조사가 분명하니까
이건 앞으로도 꼭 지켜달라. 이런 말씀을 의원처럼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나서 다시 이제 1185 그렇게 돼 검정 교과서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용어 통일에 중점을 많이 뒀거든요. 그런데 1185년도에는 이제 문법 아마 송경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에서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됩니다. 그때 이제 문법이 다시 2차로 바뀌죠. 그때 정리성 선생님의 설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악의 지고 이게 최 선생님의 설을 따라가지고 뭐 했냐면 부사용어로 지급했는데 뭐냐면 정희 선생님은 해가지고 보조적 연기론으로 지금 고등학교에서 보조적 연기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또 정희 선생님의 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지금 학교 문법에 정희 선생님 문법이 반영된 것이 바로 이다의 서술격 조사, 그 다음에 악의 제고가 보조적 연기론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도 선생님은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뭐 좀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선생님의 그 업적 중에서 제가 이제 한 것은 이 몸력 행동화 선생님이 최초로 이제 쓰셨고 그 부분에 열으셨죠. 연구에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어감과 어휘를 구별했죠. 그 사전편찬 오면서 많은 자료를 봤기 때문에 모금 상대부사 자음 가대 법칙을 해가지고 어감과 어휘를 구별했죠. 그리고 상징어가 풍부가 돼가지고 우리 그 박동근 교수도 상징어 연구를 했는데 이 상징어를 연구의 시작이 바로 누구부터 시작된 거냐면 정희 선생님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문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셨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정희 선생님은 우리나라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국어학 학자다 문법 이게 아니고 나라의 근본을 펴줍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그 선생님의 결정이만 해도 선생님이 그런 분들을 모르고 그냥 국어학자 훌륭한 학자고 4대 문법가고 그 다음에 왜 4대 문법 교과서를 4분권만 썼으니까 4대 문법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진편찬 내고 그 다음에 애국자시고 요것만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희 선생님이나 현대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나라의 근본을 세운 분이다. 이것으로서 제 강의는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